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랑입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공법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공법은 평소 우리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또 다소 이제 어렵게 들릴지라도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이제 학습이 이제 이렇게 반복될수록 이제 아주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이다라고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보셨다가 실패를 하셨거나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함께 이제 첫걸음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부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아주 쉽게 차근차근 강의를 풀어갈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입문서 교재를 보시면서 차근히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이죠. 자, 지금 입문 과정의 이제 편집 순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법률은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법률은 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현황 법률부터 제7장, 농지법까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법률이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입문 과정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의 기초에서 이제 진짜 기초예요. 일단은 부동산 공법이니까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법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법은 여러 가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법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인데 법은 존재 형식에 따라서 이제 성문법과 이제 불문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법이 규라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공법과 사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자,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은 이제 공법으로 분류합니다. 공법으로 분류되는데, 자,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국민들, 사인이죠. 사인은 개개인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이죠. 그래서 국가 등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죠.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공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헌법은 이제 헌법의 이제 재정 주체는 민주국가는 이제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되지만 일단 헌법이 만들어지면은 헌법은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제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다라고 분류하고요.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그리고 형법 등이 이제 공법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법률이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이제 공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1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사법이다라고 분류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이라든지 상법 등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법에 대응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합성하는 과목이다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공법이 무엇인지 사법이 무엇인지 시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죠. 이 정도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문법의 체계.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제 성문법에 분류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헌법이라든지 이제 법률,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이 어떤 문서의 형식, 우리가 글자로 읽어볼 수 있는 이렇게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성문법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성문법은 이제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이 최고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아래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그것은 법률이죠. 법률하고 그리고 명령, 대통령령. 자, 이거 두 가지로 이제 부동산 공법의 교재가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요. 네, 명령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이제 과목을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법률과 명령, 즉 대통령이 발동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또 국무총리가 발동하면 국무총리령 이렇게 명령,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이런 명령과 법률로 구성된 교재를 공부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서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법률과 명령,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교재를 공부하게 된다.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토, 전 국토예요. 우리나라 국토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 국토를 그 땅의 종류를, 국토의 종류를 용도별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이런 곳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그러면은 이런 우리 도시죠. 서울을 상상하시면 서울은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 도시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주변, 서울시 주변을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시를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자, 서울시 주변 지역은, 자, 도시적인 주변에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력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관리지역이라고 토지의 용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이 있고요. 주변은 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지역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 임야가 보이고요. 그리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보입니다. 이런 것은 농림지역으로 땅의 용도를 정하게 됩니다. 농림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국토 가운데서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자,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전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정합니다. 정하고, 자, 예를 들면 이 도시지역에서 이제 여러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도시적인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면은 그 용도에 맞도록, 자, 이 지역은 이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용도에 맞도록 또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것은 주 지정 목적은 개발 목적,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용도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일부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개발 목적과 보존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글자 그대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존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국토 가운데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역도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등 보전을 목적으로 주요 지정 목적은 보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그 국토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정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도록 국토를 개발하고 용도에 맞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용도에 맞도록 국토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국토의 용도를 무엇으로 정할까? 그 국토의 용도는 행정계획을 해서 합니다. 계획. 자, 이렇게 행정계획에 의해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정하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용도에 맞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규제하거나 용도에 맞는 건축을 허용하거나 이것이 곧 부동산 공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이렇게 용도가 정해지면은, 그 용도에 맞도록 용도에 맞도록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 개발에 관한 사항. 용도에 맞도록 개발을 계획하고,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 또 개발된 지역에 도시 기반 시설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이 곧 부동산 공급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급이 무엇일까? 자, 봅시다. 자, 부동산 공급은, 자,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게 되고요. 그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된 법률을 구성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과목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보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도시 및 중앙환경 정비법, 그리고 농지의 소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의 보전 등을 내용을 하는 농지법 이렇게 해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의 법률을 여러분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2개, 대표적으로 건축법하고 그리고 주택법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6개의 법률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이제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과목에서 부동산 공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법률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 조직의 이제 체계를 잠깐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이게 시험 나오진 않는데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그 행정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다 미워가실 필요는 없죠. 자,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 조직은 크게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죠? 자, 중앙정부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는데, 중앙정부는 곧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게 되죠.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이 중앙행정기관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 시간에 중앙정부는 곧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다라고 상징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간혹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공부할 때 국토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부동산 공부에서 꼭 중앙정부를 대표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그 종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세히 시험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6대 광역시, 그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자, 6개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제가 앞으로 특별자치시, 특시라고 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우리끼리 약속, 특시라고 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도, 특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이렇게 됩니다.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이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이제 일반적인 도가 있죠.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도 이렇게 해서 특별시부터 도까지 자, 이 6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이 5개를 알겠죠? 그래서 자, 이 5개를 줄여서 시도라고 그래. 시도.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학습하실 때 시도로 하면 5개를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시도라고 하고요. 자, 이 5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시도지사라고 하게 됩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를 하면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합하여 시도지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시도지사를 하면 다음에 잘 말한다라고 법조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시려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자체가 시도지사가 누군지 물어보는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공법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 정도로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자, 기초자치단체 하면은 시. 그럼 보십시오. 자, 이때 시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광명시, 그죠? 좀 여기에 해당되죠. 경상남도 진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입니다. 군.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군은, 광역시 군은 여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는 그 자치권,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에 의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를 이제 자치구라고 하는데, 그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이제 그 구가 하나의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죠.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군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 분당구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구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으로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단원구가 있죠. 단원 김홍도 할 때, 자, 이 단원구도 이제 행정구예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 안양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도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상남도 삼천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이 기초자치단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안양시장, 삼천군소, 강남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밑에 광역자치단체 몇 개 있죠? 5개.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3개를 배웠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 5개의 행정기관장을 시도지사라고 하고, 그때 법적으로 시도지사의 민번은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말한다. 이 정도 배웠죠? 네. 자, 시험에 직접 출제하지 않지만,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부동산 공부 입문과정 학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직 체계, 중앙행정기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는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읽으시면 되고, 방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 시간에 그 부동산 공법은 그 토지에 관련된 법률 몇 개죠?
그렇죠. 4개 하고, 그리고 또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몇 개죠? 2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자, 그 중에서 토지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부동산공법의 핵심이 되는 법, 부동산 공법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의 정복을 위해서, 학습의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될 법률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40문제 중에서 시험이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12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죠. 그리고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이니까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본법에 대한 학습이 완성되어야 나머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지 그리고 농지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에 의해도 부동산 공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전제로 법이 건축법과 주택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아,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가장 중점으로 그지 기본 이론 시간에 강의를 드릴 거고요. 저하고 보통 이제 국토계획을 공부를 하신 분은 12문제 중에서 안정적으로 8문제에서 9문제 이상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8문제, 9문제, 10문제 정도를 맞춰준다면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에서 하나를 깽판 쳐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건축법과 주택법 중에서 하나를 깽판 쳐도 합격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개 이상을 꼭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법은 그 기본 이론 시간에 거의 공법 강의, 8주 강의 중에서 약 4주 정도 시간을 절반 정도를 이제 할애를 해서 강의가 진행돼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이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 국토죠. 대한민국 국토 정부죠. 이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우리나라 국토를 여기는 도시지구로 할 거야. 여기는 농림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할 거야. 여기는 도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거야. 여기는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도시지구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구에 준하여 보존을 할 거야.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행정계획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해서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이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선계획이죠.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때 이용은 곧 이꼴 개발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계획적으로 국토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자 이렇게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면서 또 그 행정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할 것을 목적으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계획에 관한 내용과 국토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이 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법의 목적은 참고를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이 국토계획에서 공부하게 될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국토계획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리고 국토의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하게 될 진짜 많이 공부하게 되죠. 네, 행정계획들,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그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자, 서울은 하나의 도시잖아. 그죠? 그러면 서울시는 하나의 도시로서 이 관할구역,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서울시 도시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서울시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과 서울시 도시 관리 계획을 합하여 서울시 도시 계획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있고 그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 자, 강원도 평창군은 군이잖아요. 평창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계획이 있습니다. 평창군 군계획이 수립되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를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있죠. 그러면 서울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계획이 있고 평창군 군계획에는 군기본계획이 있어요. 군기본계획과 군관리를 위한 군관리계획이 있고 그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을 합하여 군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름만 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시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공법은 정말 재미있구나, 재미있는 맛있는 과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국토계획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의 허가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또 개발된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등을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하시게 돼요. 일단은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왜요? 자동으로 되니까. 첫날이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만 살짝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자, 용어정의로 갑니다. 용어정의로 가가지고 네, 광역도시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자, 제목이,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내용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용어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국토교육에서 배우게 될 용어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냐면은 광역계획권이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광역계획권도 모르고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예요. 하나의 도시가 되잖아요. 근데 인근에 이제 경기도, 여기는 파주시라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예요. 경기도 파주시고, 여기는 경기도, 네, 연천군이에요.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합니다. 연천군. 자, 그러면은, 서울이라고는 하나의 도시 단위로 서울시 교통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고, 경기도 성남에다가 분당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다가 평촌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대 도시의 복잡한 문제, 교통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하고 있는 이 현대 도시의 복잡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곳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와 군관할구역, 정부나 일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 공간, 도시 또는 군관할구역,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정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는 경기도 파주예요. 경기도 파주.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이에요. 두 개를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도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역을 서울, 파주, 연천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주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이때 발전은 개발이죠, 개발. 자, 이 서울, 파주,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 계획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아니고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정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이제 이렇게 일단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입문과정은. 이곳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를 묶어줍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 원주, 속초를 묶으면 광역계획으로 불러. 그 광역계획권 단위로 파주, 경기도, 춘천, 원주, 속초를 묶어서 그 지역 단위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시, 전남 목포시를 묶어서 그 넓은 지역 단위로 뭐라고 하죠? 묶으면은 광역계획권. 그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광역도시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 행정계획인지 등은 나중에 차츰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입문과정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도시군 계획이에요. 조금 전에 도시군 계획이 무엇인지 잠시 보셨죠?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이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배웠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여기까지. 모든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계획이 있죠. 강원도 평창군, 전남 한평군, 그죠? 네. 충북 음성군, 전남, 이렇게 화순군, 이렇게.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 계획이 있죠.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과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은 그 관할구역을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와 군 지역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와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기본 계획이 있고요.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맞도록 이제 장기적인 개발 방향에 맞도록 도시와 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러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여기까지 알면 되고요. 다시 할게요. 다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학습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재미있죠.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얼떨결에 대충 들으면 돼요. 시험 나올 건 없죠. 그래서 1교시는 얼떨결에 대충 듣고, 이제 2교시 도시군 기본계획도 정말 재밌고, 이런 것이 공법의 참맛이구나. 어렵고, 처음에는 다소 낯설지만, 학습이 두세 번 반복하고 또 문제를 함께 풀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연습하면은 합격의 어떤 희망이 보이는 과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휴식 후에 2교시에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